질병과 병원체인데요. 이 단원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먼저 정리 잠깐 하고 들어가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질병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지? 첫 번째는 어떤 질병과? 옮겨지는 질병. 그래서 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어요? 비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감염성 질병은 왜 감염이 되느냐? 나도 어디선가 감염이 되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다시 얘기하자면, 외부에서부터 들어왔으니까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 비감염성 질병은 누가 나한테 감염시킨 게 아닌데 내 스스로 만들어진 거니까 내부에서 어떤 습관이나 내지는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생긴 걸 얘기를 하죠. 가끔은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의 대표적인 게 당뇨나 또는 고혈압이나 또는 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옮겨지는 질병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감염성 질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즉 나한테 외부에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런 생물 내지는 그런 뭐 여러 요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우리가 병원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특별히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병원체 종류를 두 번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병원체의 종류는 첫 번째 한 5가지 정도 선생님이 매번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 있냐면 가장 단순한 거 변형된 프라이온이 있고 조금 더 발달한 게 누구냐 하면 바이러스인데 여기까지는 생물이 아니죠. 그죠? 여기까지는 생물이 아니다. 무생물이다. 그리고 요 다음부터가 생물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발달한 애가 가장 단순한 생물이 이제 세균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발달한 애가 누구냐면 원생동물들. 말라리아 같은 원생동물들. 그리고 조금 더 발달한 애가 균류라고 부르는데 요 균류는 세균하고 달라요. 그죠? 요 균류는 어떤 애들 얘기하는 거야? 곰팡이 이런 애들이야. 되겠죠? 하나씩 잠깐만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이 변형 프라이온은 그냥 단백질이죠. 그죠? 그냥 단백질이고, 그다음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된 껍질이 있고, 그 껍질 속에 무엇을 가진 DNA나 RNA 같은 핵산을 가진, 핵이 아니에요. 핵산을 가진 거, 유전물질 가진 게 바이러스고. 그런데 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생물이라고 안 하는 거지. 자, 세균부터가 생물인데 얘네는 조금 구별을 세 개를 같이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세균, 그럼 단세포, 다세포? 그렇지, 단세포. 원생동물, 대부분 주로 단세포. 그리고 균류는 주로 다세포입니다. 그리고 세균이 핵막이 없는 원핵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원생동물하고 균류는 핵막이 있는 진핵생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물의 특징, 그리고 우리 세포 내 구조물들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웠는데 앞에 단어를 어떤 세포의 구조랑 붙여서 어떤 세포냐라는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요거 원핵세포다. 그리고 얘만 다세포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요 정도 구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변형 프라이온 약이 있어요?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치료약 발명하면 여러분들 아주 엄청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이제 바이러스를 막는 거, 일반적으로 병원체를 막는 건 항무슨제라고 불러요. 그죠? 항무슨제. 역시 항무슨제. 이 원생동물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저 병증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얘는 따로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이런 약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러스제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세균부터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항생제, 그리고 이 곰팡이 같은 건 우리가 진균이라고 불러서 항진균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방어작용을 선생님이 구분하고 분류하는 걸 많이 해줬는데
방어작용 총 몇 가지 있다고?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첫 번째는 뭐 있을까요? 1차 방어작용이 있어요. 이거 두 번째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보통 애들이 맞추던데, 첫 번째가 1차 방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2차 방어. 대단합니다. 이 훌륭한 친구들. 장차 1호학번 새내기가 될 겁니다. 2차 방어작용 이렇게 있어요. 자, 보자. 그런데 2차 방어작용, 1차 방어작용 말고 2차 방어작용이 다시 둘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세포가 세포를 공격하는 거, 혹시 무슨 면역이라고 부를까? 세포가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이요. 그죠? 세포성 면역이겠죠. 모르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몸에 있는 액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야. 몸에 있는 액체에 뭔가를 담아가지고. 그렇지.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힘들다. 그지? 선생님 힘들겠죠. 맞춰주려고 막 애를 쓰네요.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또 둘로 나눠져요? 체액성 면역이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라고 불러? 1차 면역. 내지는 1차 감염. 1차 면역이라고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요? 그렇지. 이건 잘해요. 2차 면역이라고 불러요. 침만 안 흘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차 방어, 2차 방어하고 세포성, 체액성하고 1차 면역, 2차 면역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때 항상 뭐가 헷갈리냐 하면 1차 면역, 2차 면역과 1차 방어, 2차 방어가 헷갈립니다. 그죠? 헷갈리게 생겼죠? 치사하게. 어차피 비슷한 말이거든요. 면역 자체가 방어작용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1차 방어나 1차 면역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걸 맞추기 위해서니까 시험에서 교과 과정상 정리된 내용으로 보자면 방어와 면역이 다른 의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걸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보자. 1차 방어, 2차 방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얘는 그렇지. 선천적이다. 그리고 얘는 후천적이다. 질문, 선천적인 게 뭐예요? 맨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되면 이 선자가 먼저 선자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요게 경험이란 뜻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럼 후천적은 뭘까? 어떤 상황을 경험한 후부터 방어하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선천적인 방어와 후천적인 방어를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선천적인 방어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막아야 되지. 맞니? 아무거나 다 막아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 비특이적 방어작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후천적인 방어작용은 뭘까요? 그러면 얘는 어떤 놈이 들어온 후에 막게 되는 거니까 그 놈을 막아내는 거지. 그지? 그럼 그 놈을 막아내니까 그 놈만 딱 골라서 막으니까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1차 방어, 2차 방어 구분하는 여러 가지 예가 나올 거예요. 그 예를 구분을 할 때 선천적, 후천적을 먼저 이걸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볼까? 아니면 비특이적, 특이적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볼까? 혹시 이걸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그렇지. 비특이적, 특이적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봐요. 되게 잘 맞추고 있어요. 훌륭한 친구들. 그래서 비특이적인 거가 또 특이적인 거냐? 이거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혈액이 응집이 일어나요. 응집이라는 말 알죠? 이거 다음 달에 할 건데, A형 피를 O형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O형 피 받고 A형의 피를 받은 O형이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이렇게 엉겨 붙어서. 그거는 비특이적일까요? 특이적일까요? 비특이적일까? 특이적일까? 그거는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건데, 그건 특이적인 방어작용이에요. 그러면 혈액이 굳어버리는 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피가 딱 났어요. 그랬더니 피가 줄줄줄 나다가 꾹 잡으니까 나중에 이게 굳었어. 혈액 응집 반응은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특이적인 거거든요. 응고는요, 이건 비특이적인 거지. 순서가 그렇잖아요. 지금 비특이 나오기로 했잖아요. 나올 때가 됐잖아. 왜 비특이적이냐면 내가 칼에 베어도 이게 피가 멈출 거고요. 나뭇가지에 찔려도 피가 멈출 거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국엔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건 비특이적인 거. 이거 간단한 예인데 응고는 비특이적이고 응집은 특이적이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몇 가지만 듭시다. 1차 방어작용의 예가 뭐가 있을까? 이건 되게 많이 한다. 그지?
피부, 아무거나 다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지도 막고 바이러스도 막고 뭐 다 막아야 되니까 심지어 그 레리꼬 나오는 겨울왕국에서는 예, 칼도 막더라고요. 이렇게 다 막더라고요. 다 막아내요. 피부, 미안합니다. 점막, 그 다음에 분비물. 분비물은 이제 눈물, 콧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소자임이라는 성분 들었죠? 그리고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식균 작용, 요게 대표적인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어를 구분을 할 때 세포성 체액성이 말도 어렵지만 구분도 되게 어려운가 봐. 세포성 면역은 어떤 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냐 하면 세포성 면역은 뭐 누굴 이용하는 거. 그죠? 지금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독성 누구요? TB. 그렇지. 독성 T 림프구를 이용해서 막아내는 건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 독성 T 림프구도 세포잖아요. 독성 T 림프구라는 세포가 오염된 세포를 죽이니까 세포가 세포를 죽여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체액성 면역은 몸에 있는 액체, 혈액이나 림프액 이런 데다가 뭘 집어넣어서 그 안에 항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뭐 정 안 되면 체액성 뭐 모르겠다. 어서 내보세요. 항체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막아내면 1차 면역이라고 부르고 다음번에 또 들어오면 2차 면역인데 1차 면역, 2차 면역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1차 면역 때의 항체는 누가 생성해? 그렇지. B림프구가 분화해서 뭐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된 다음에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죠. 2차 면역은요? 그렇지. 기억세포가. 요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얘가 형질세포와 또 기억세포 된 다음에 여기서 항체를 만드는 거지. 1차 면역대가 더 많이 만들어, 2차 면역대가 더 많이 만들어, 2차 면역대가 훨씬 더 많이 빨리 만들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선생님이 문제 많이 나오는 걸 설명하자면, 틀린 보기를 설명하자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된다. 맞아요? 틀려요?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될 수 있다. 네, 금방 얘기했잖아요. 틀린 거라고. 다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반대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 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요. 다시. 기억세포는 형질세포 될 수 있지만 형질세포는 기억세포가 될 수 없다. 할 수 있겠죠? 뭘 볼 거냐면 혈액의 음집이 일어나는 이유는 혈액에 음집 뭐가 있어서 음집소와 음집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음집원, 음집소를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혈액의 혈액형 뭐 있죠? 일단 혈액형의 종류는 A형, 그죠? 또 뭐 있어요? B형, 그리고 AB형, 하나 더, 그렇지, O형. 책임감 강하고 사람이 일 열심히 하고 성격 괜찮고, 그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O형, 그죠? 혹시 선생님 혈액형 뭔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O형 친구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뭐예요? 시험관이에요. 시험관에다가 피를 쭉 짜는 걸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가만 놔두면 가라앉죠, 그죠? 가라앉죠.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혀 놨어. 자, 요 밑에는 뭐가 보일 거야? 혈구가 보일 거야. 그리고 위에는 혈장 성분이 모일 건데 혈장 성분을 요게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혈청 성분과 비슷해요. 같은 말이라고 알아도 무방해요. 혈구의 A형의 적혈구는, 특별히 적혈구 볼 건데, 왜냐면 적혈구에 뭐가 있으니까 음집원이 있을 거니까, 음집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가운데 훅 파인 적혈구에는 음집원, A가 있어요. A형이라고 하는 건 음집원 A를 가지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B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집원 뭘 갖고 있는 거? 음집원 B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AB형은 뭐예요? AB형은 음집원 A도 있고, 그 다음에 B도 있는 거. B도 있는 거. 그래서 A, B 다 있는 거, 이 사람은.
A도 있고 B도 있다. 이 정도는 알죠? O형은요? O형은 아주 깨끗해요. 저 결과가. 사람 책임감 강하고 삶에 참 적극적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에 응집원 A는요. 요 A형은 응집원 A 말고 또 뭘 갖고 있어? 베타 가지고 있죠. 베타. 그래서 응집소 베타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베타. 그 다음에 B형은 응집소 알파. 얘랑 결합할 수 있게. AB형은 안 갖고 있고 얘는 베타와 알파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만나면 누구랑 만나면 응집되는 거야. A랑 알파 만나면 응집이 되고 그 다음에 B랑 베타 만나면 응집이 돼요.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 생태계다라고 하면 보통 친구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생산자랑 또 뭐 있어요? 그렇지, 소비자랑 또 뭐 있어요? 분해자랑.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작용하는 것만 생태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생태계에서 나오는 생태계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온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같은 어떤 애들 생물 요소와 그리고 어떤 거 빛, 온도, 물, 공기, 그리고 토양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어떤 거 비생물적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생태계라고 부르고 요 두 개의 관계를 배우는 게 이번 단원 4단원이에요. 잘 보세요. 먼저 이제 구분을 조금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구분해야 될 게 이거죠. 빛이, 온도가, 물이, 공기가 이런 비생물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해? 우리가 작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나 써주면 그 다음은 잘 알죠? 그럼 반대로 생물적 요소가 무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반작용이라고 부를 거야. 어머, 물리 아니에요? 물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처럼 이런 생물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이건 뭐라고 불러? 이건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상호작용. 그래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가운데 이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가 보통 문제로 나오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시고 요 단원에서 세부적으로 빛, 온도, 물, 공기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나와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거다라는 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닛 25 개체군이에요. 자, 개체군. 우리 개체군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조금 키울게요. 개체군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한종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한 종이에요. 한 종. 즉 여러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이라고요. 한 종 내지는 같은 종인 거지. 될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개체군이라고 불러.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 그럼 사람 개체군. 일정한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한 종의 무리.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개체군이라고 부른다고. 사람 종, 강아지 종, 그 다음에 뭐 고양이 종, 그 다음에 뭐 잔디 종, 소나무 종, 이렇게 부른다고. 그걸 이제 소나무 개체군, 잔디 개체군, 사람 개체군, 강아지 개체군,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 종이에요. 조심하세요. 개체군의 생장 곡선, 이거 말고도 뭐 생존 곡선, 사망 곡선, 연령 분포 뭐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개체군의 무슨 곡선이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볼 거야.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Y축이 밀도 내지는 개체수 이렇게 될 거고요. X축은 시간이 되겠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밀도,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나냐 이런 건데 이론적으로 개체군들은 이렇게 늘어나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자 모양으로? J자 모양으로 이론적인 곡선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뭐 나머지 영양염료나 모든 게 먹이와 여러 환경이 충분하다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8마리 되고 16마리 되고 32마리 되고 64마리 되고 128, 256, 512, 1024, 2048, 4096, 8191, 16,000, 384, 32,768, 65,536, 131, 1,072, 26만 2,400. 쭉 늘어날 거니까요. 맞아. 26만 2,144.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요. 쭉 늘어나요. 그래서 J자형 생장곡선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모양을 갖냐면 실제로는 얘가 J자처럼 이렇게 쫙 안 올라가고 요런 모양이 되더라고. 무슨 자형? S자형이 되더라고. 이게 실제 생장곡선인 거야.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생기냐? 어느 특정 시점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요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요 차이를 환경 저항이라고 부르고, 요 환경 저항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 저항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먹이가 부족해요. 일단 나 혼자 먹고 살 때보다 옆에 하나 더 있으면 불편할 거잖아. 그 다음에 공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개체군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 선택에서도 또 영향을 받겠지만, 또 하나는 노폐물이 증가해요. 자꾸 옆에서 똥을 싸. 노폐물이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증가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환경 저항 때문에 이만큼 못 자란다 이런 얘기지. 그럼 조심할 거, 이제 주의할 거, 환경 저항은요 언제부터 작용하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나와요. 언제? 맨 처음부터 요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환경 저항은 맨 처음 두 마리 될 때부터 있다. 그다음 두 번째, 환경 저항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커지죠. 그런데 여기 수평해지면요 그래도 커지죠. 왜요? 이론 곡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커져요. 환경 저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가 옳아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데? 요거 이 환경에서 최대한 이 생물들이 늘어날 수 있는 양, 개체수, 뭐 그 밀도를 우리가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그래서 환경 수용력 내지는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생물들마다 같은 환경에 산다고 해도 A 개체군이 뭐 100마리까지 된다고 해서 B 개체군도 100마리까지 사는 건 아니에요. 각각 환경 수용 능력은 다를 수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요 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 그러면 여기 일정해지는 데서는 태어나 안 태어나? 출생률이 0이다. 맞아요? 아니죠. 출생하는 만큼 죽을 거예요. 그죠?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옳은 표현이 됩니다. 되겠죠? 옆에 볼게요. 생존 곡선은요, 우리 책에서 많이 봤을 텐데, 살아남는 거지, 언제부터,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 자기 생리적인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가 상대 연령이에요. 상대 연령, 나이고요. 여기 이제 개체수가 될 거예요. 굴형이 어떤 애들이냐면 체외 수정하는 물속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처음에 이만큼 뭐 비율적으로 100마리가 태어났다고 100%가 태어났다고 해도 처음에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몇 마리만 남아서 여기 생리적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굴형이야. 태어나자마자 막 다 잡아먹히죠.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 같은 경우는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다가 100살 되면 다 죽어요. 100살이 아니고 생리수명을 다하게 돼요.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히드라형이 있는데요. 히드라나 다람쥐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천적이 없어서 그냥 자기 혼자 죽고 또 환경에 좀 약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죽어서 뭐 살다가 죽다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천적이 없는 애들, 내지는 다람쥐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야. 군집 갑니다. 군집. 아까 개체군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개체군은 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한 종, 그리고 또는 같은 종, 이렇게 보는데, 군집은 뭐냐면, 개체군들의 무리예요. 즉, 개체군들이 모여있다고. 우리 동네에 보니까 사람 개체군 있고, 초파리 개체군 있고, 강아지 개체군, 고양이 개체군 있어서 이런 개체군들이 다 한 동네에 살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군집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군집은 여러 종들이 모여있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 종들이 모여있는 거다. 근데 개체군은 한 개의 종만 모여있는 거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군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여긴 지금 천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군집의 천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군집의 천이 과정. 일단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완전히 생명과학을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쯤 이렇게 보고 이제 세미 파이널이에요. 준결승 파이널 바로 전이하는 거니까 어디 볼까? 군집의 천이 혹시 본인이 모르면 너만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군집의 천이. 군집의 천이 과정에서 천이가 뭐냐? 요거는 군집에서 뭐가 변하는 거? 그렇지.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요거를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점종이 변하는 걸 얘기를 해요. 우세하게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종이 변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집의 천이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 첫 번째가 무슨 천이에요? 건성 아니고요. 첫 번째가 1차 천이에요. 1차 천. 우리 친구들 두 번째 건 좀 알 것 같은데 몇 차 천일까요? 대단하군요. 정말 여러분들은 1억 번 새내기가 될 수 있어요. 자, 2차 천이라고 불러요. 1차 천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성천이라는 게 있어요. 건성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고 마른 땅에서. 그러면 건성천이의 반대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선생님이 하나 써주면 나머지 잘하잖아요. 뭐요? 그렇지. 습성천이가 있어요. 대단하군요. 습성천이 이렇게 있어요. 건성천이 순서 잠깐만 빨리 쓸게요. 건성천이는 어디서 출발해요? 황무지에서 출발을 해요. 황무지라는 게 용암대지 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도 없어요. 용암대지에서 처음 나타나는 개척자가 누구예요? 지으류. 이거 모르면 너와 모르는 거예요. 지으류. 그 다음 지으류 다음에 뭐 이끼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서 뭐가 생기고 나면 토양, 흙이 생기고 나면 토양이 생기고 나면 뭐가 처음 나타나요? 초본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관목림이라고 해서 관목은 키가 좀 작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교목, 키 큰 나무가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햇빛을 쓰면 잘 자라는 양수가 먼저 자라요. 양수림이 먼저 자라고 양수림이 그늘을 만드니까 그 밑에 뭐 생겨요? 호남림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제 음수림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극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기억하고 있나? 그래서 요게 지으류가 건성천이 개척자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습성천이는 뭐로 시작해요? 빈 영양호. 빈 영양호가 뭐냐면 호수는 호수인데 거기에 물만 차 있는 거야. 영양용류 하나도 없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빈 영양호가 시간이 지나면 부영양호가 되고 부영양호가 시간이 지나면 뭐로 변해요? 습원으로 변하는데 습원으로 변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 습원 주변에 습생식물이 나타나요. 갈대나 억새, 풀 이런 같은 습생식물이 나타나는데 얘가 개척자죠.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생겨요? 흙이 생겨요. 토양이 생기고 나면 비로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초본, 풀부터 시작해서 관목, 양수, 혼합, 음수 이건 똑같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천이는 뭐냐? 2차 천이는 1차 천이 도중에 갑자기 산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뭐 어쨌든 천재지변에 의해서 싹 쓸고 가버린 거야. 그럼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그럼 무슨 천이부터 시작할까? 건성천이, 습성천이 아니고 2차 천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쓸고 지나가도 뭔 남아있어요? 뭔 남아있어? 토양과 유기물은 남아있어요. 토양 속에. 그러니까 뭐부터 출발이야? 초본부터 출발이야. 그래서 2차 천이 개척자는 초본이 개척자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아요. 관목, 양수, 혼합, 음수림. 그래서 음수림이 극상이 되죠.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왔던 거 이거 책 다시 한번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한번 봅니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일어나는 천이 과정이다. 가 봅시다.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산불. 산불이면 1차 천이, 2차 천이. 2차 천이. 뭐야? 정답이 1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니은 볼까요? 나는 습성천이 아니고 용암대지에서 출발하니까 무슨 천이? 건성천이. 그 다음에 나에서 개척자 누구라 그랬어요? 건성천이는 지으류.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양수림이 아니고 음수림이 극상을 이루고요. 언제나. 그 다음에 천이가 지면에서 지표면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갈수록 햇빛의 양은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왜냐하면 점점 나무가 많아지니까 그늘이 많이 질 거라고. 그래서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될 거고? 감소할 거고, 토양 속에 있는 무기 양분은 점점 어떻게 될 거야? 낙엽이 많아지니까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는 정리해 두세요. 요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아, 방형구. 방형구 참 많이 물어봐요, 방형구. 방형 뭐라고요? 방형? 사각형. 방형, 사각형. 정방형 그러면 정사각형. 방형이 사각형이야. 구, 기구 이런 뜻이야. 방형구로 뭐 하는 거죠? 이걸로 우점종 찾아내는 거예요. 우점종 찾아내는 거예요, 방형구가. 그럼 방형구는 뭐 하냐? 얘가 그냥 가로 1m, 세로 1m짜리 그냥 나무예요. 내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운데 노끈으로 이렇게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10칸, 10칸. 그러면 총 100칸짜리겠네요. 그 그물같이 생긴 걸 벌판에다 휙 던져요. 그럼 휙 던지면 바닥에 탁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자, 투입! 그럼 가서 숫자 세는 거지. 저는 민들레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라고. 그 누가 여기를, 이 지역을 주로 차지하고 있나? 그걸 이제 알아내는 게 이 방형구법이에요. 뭐 알아내는 거라고? 우점종 찾아내는 거라고. 자, 우점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우점종은 어떤 게 우점종이냐면, 중요값이 가장 큰 종이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요값은 뭐냐? 중요값은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옆에다 쓸게요. 피도를 더한 값을 중요값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일 큰 놈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불러.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상대 밀도가 뭐냐? 상대 밀도가. 이쪽 살짝 지우고요. 상대 밀도. 상대 밀도는 전체 밀도의 합분에 특정 종의 밀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 빈도는 뭘까? 빈도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고, 상대 피도는 피도 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럼 이제 밀도, 빈도, 피도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밀도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단위를 보시면 돼. 밀도는 몇 개 퍼 제곱미터. 어차피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 안에 몇 개의 개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빈도는요,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러면 100개 중에 얼마가 퍼센트죠? 근데 요즘 어차피 100칸이라면서 100칸 중에 몇 칸? 아, 이건 칸수로 세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피도는 넓이에요. 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 안에 몇 제곱센티미터를 차지하냐, 얼마나 넓게 차지하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개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되게 넓게 퍼져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밀도가 크다고 피도가 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 피도는 넓이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면 요 값들을 구해내려고 해요. 잘 보세요. 여기다 표를 하나 그릴게요. A랑 B랑 C랑 놓고 내가 여기서 밀도하고 빈도하고 피도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밀도는 몇 개인지 세면 된다고. 그럼 A는 몇 개예요? 네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네요. B는 몇 개예요?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5개네. C는 몇 개? C 까만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15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빈도는요. 빈도는 뭐라고 했어? 퍼센트. 칸. 몇 칸이냐고. 그러면 네모는 한 칸에 하나씩이니까 무조건 밀도랑 똑같이 10개. 그럼 100개 중에 10개니까 0.1 해도 되고 10%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B는요. 몇 칸에 나타나요? 몇 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에 나타나네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C의 빈도는 몇 칸에 나타나요? 까만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칸 이렇게 된다고. P도는요, 면적이니까 A 한 개당 5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50. 맞죠? B 한 개당 4제곱센티미터 4 곱하면 60. C도 4제곱센티미터니까 60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P를 어떻게 구한다고? 얘는 전체 몇 개분의, 예를 들어 요 놈 한번 구해볼까? 전체 몇 개분의, 15, 15, 10이니까 40개분의 상대 밀도는 15 이렇게 된다고. 상대 빈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 제일 큰 놈이 얘니까 얘를 보면 얼마 분의 18, 2 더하면 20분의 몇 개? 12개 이렇게 되겠네. 상대 P도는요 다 더해요. 그럼 120이고 오시면 170분의 60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놓고 났더니 얘네 중에 A, B, C 중에 더하면 얘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C가 우점종일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면 됩니다. 기억, 상대 밀도는 누가 제일 커요? 상대 밀도는 밀도 큰 애가 크겠지. A는 제일 작다가 맞아요. 그죠? 얘네 둘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B와 C의 빈도는 동일하다. 아니죠. B와 C의 빈도가 동일한 게 아니라 밀도가 동일해요. 그죠? 밀도. 중요값은 C가 제일 크다. 그렇지. 그래서 C가 우점종이다.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죠? 유닛 27,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들어가요. 말 그대로 물질은 순환한다는 뜻이야. 물질은 계속 돈다고. 근데 에너지는 흘러가 버리니까 아껴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에너지가 자꾸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태양 복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물질은 순환하니까 지구계 내에서 계속 순환하니까 따로 뭐 받을 필요는 없겠다. 그죠? 뭐 그런 얘기야. 첫 번째 질소 순환 과정 얘기 나오는데요. 질소 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세균들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질소 고정 세균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무슨 세균이 있어? 질소로 화학 반응하는 질화 세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질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탈질소 세균 이렇게 있다고. 세균들이 중요해요. 일단 그리고 이제 뭐 탄소 순환에 대해서는 광합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일단 왼쪽 그림부터 봅시다. 가그림 보니까 A부터 D는 생산자와 분해자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소비자한테 잡아먹히니까 A가 생산자가 될 거예요. 생산자. 그리고 배설물이라는 하체를 분해하는 B가 분해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대기 중에 N2를 가지고 대기 중에 N2를 이렇게 NH4 플러스로 바꿔요. 이걸 뭐라고 불러?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NO3 마이너스를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탈질소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바꾸는 이 과정을 질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생산자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고정된 질소 고정 산물을 이렇게 생산자가 이용하는 걸 우리가 질소 혹시 아는 사람? 네,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질소 가지고 유기물 만들어내니까. 자, 마찬가지 나그래프를 보시니까 나그림을 보니까요. 나그림에서는 공기 중과 수중에 있는 CO2를 누가? 그렇지, 생산자가. C가 생산자고요. 요렇게 들어오는 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요걸 우리가 그렇지,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광합성.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유기물로 이동을 하다가 D 뭐예요? D 배설물이라는 하체를 먹는 애니까 분해자 이렇게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기억부터 봅니다. 기억은 질소 고정 과정이다. 그렇죠? 질소 고정 과정 맞아요. 근데 이화작용 아니고 광합성은 동화작용입니다. A, D 모두 분해자 아니고 B와 D가 분해자예요. 정답은 기억만 맞아요. 어렵지 않죠? 우리 여기 좀 볼까요? 식물이 총 생산한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총 생산량이라고 불러요. 총 광합성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총 생산량은 뭐로 나누냐 하면 일단 순 생산량과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호흡량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호흡은 버려지는 거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남은 걸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순생산량이 다시 뭐로 나눠지냐 하면 그렇지. 피고생으로 나눠져요. 피고생, 조낸 고생해요. 피고생, 그죠?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요 총생산량이라고 하는 거 단위가 뭐냐? 얘는 뭐 밀리그램 내지는 톤, 년 여기 시간이 들어간다고. 시간이 1년 동안 생산한 양인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 나무의 일생 동안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나무의 일생 동안으로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무가, 이게 나무의 나이, 이걸 수령이라고 부르는데, 나무의 나이가 예를 들어 10년, 10살 때, 나무가 10살 때 봤더니 1년 동안 얼만큼 한 거야? 총 생산을 이만큼 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 중에서 호흡을 요만큼 해서 버렸어. 호흡으로 버렸어. 그럼 그거 밑에 있는 게 뭐가 되겠어? 순생산량이 되겠죠? 순생산량 중에 일부는 피식으로, 일부는 고사로. 그럼 나머지 요걸 뭐라고 불러? 생장량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으냐? 아니죠. 어릴 때는 별로 총 생산량 자체가 적을 거니까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총 생산량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나요? 그러면 호흡량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맞죠? 여기가, 요 사이가 호흡량이 되는 거지. 그럼 요 밑에는 뭐가 되고요? 요건 순생산량. 이거는 총생산량.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고사량 뭐겠어? 피식량, 요게 피식량. 그 다음에 요거 고사량,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생장량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현재 식물군집이 가지고 있는 양은 지금까지 나무가 처음부터 쭉 자라서 점점점 쌓아왔던 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과니까 이 부분 생장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안합니다. 적분 얘기해서. 어쨌든 이 넓이를 다 더한 걸 뭐라고 한다고? 생장량이 아니고, 이 생장량을 총합을 뭐라고 해? 요 시간까지의 이걸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양, 현존량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몸무게가 한 70kg 조금 넘는데요. 선생님은 현존량이 얼마인 거예요? 선생님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오며 지금까지 몸에 쌓아둔 양이, 요게 현존량이 70kg 이렇게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 무슨 다양성이 있어요?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게 유전자 다양성 내지는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종 다양성이에요.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유전자 다양성은요, 한 종, 즉 개체군 하나 내에서 유전자가 되게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안 닮았다 이런 얘기지. 이게 유전자 다양성이야. 같은 종 내에서, 써줄게요. 같은 종 내에서 서로 다른 거. 요게 유전자 다양성이고요.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요게 결국엔 먹이 그물이나 먹이 연쇄를 이루게 된다 이런 거지. 생태계 다양성은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걸 생명과학은요, 외운다기보다 자꾸 반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을만 할 때 다시 반복하고 잊을만 할 때 다시 반복해서 자꾸만 머릿속에 남아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몰아서 공부해야지, 뭐 뒤로 미뤘다가 공부해야지 이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도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